어, 필기는 하지 마세요. 예, 그 판서 노트가 이제 원고가 넘어갔으니까 다음 주면은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재 631페이지 쭉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일단 칠판 먼저 보시고요.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이 집이 집값이 3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뭐라 그러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래요. 빌려주는 사람을 소비대주, 빌리는 사람을 소비차주 그래요. 소비차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을이 이제 채권자고 갑은 돈 빌렸으니까 채무자죠. 또는 돈은 갑이 빌렸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형 집을 담보로 얘한테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형이 되는 사람은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건으로 보증서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 이런 사람을 우리는 담보 설정자 그래요. 담보 설정자. 그리고 얘는 담보를 갔는데 어떻게 담보를 갔냐면 저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받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채권자가 1억 원 빌려주고 3억짜리 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버린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본래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 집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 같은 거 설정했다가 채무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 경매 실행해가지고 경매에서 낙찰되면 낙찰대금 가지고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얘가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집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아주면 등기 말소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하죠? 요렇게 낼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럼 이게 남는 장사죠. 그래서 갑이 돈을 못 갚게 오히려 방해하겠죠. 어떤 놈이? 채권자가. 이런 애들을 우리는 사채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억 빌려주고 이런 뭐 이자나 뭐 잔뜩 뭘 붙여가지고 3억짜리 집을 그냥 꿀꺽하고 먹는 거예요. 얼마 남아요 그럼? 2억이 남잖아요. 그 2억을 그냥 낼름 먹어치우는 거예요. 누가? 사채업자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나온 뭐 70년대 예? 이런 영화 보면 거기서 이런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얘가 돈을 갚도록 하는데 돈을 안 갚게 하려고 얘가 돈 들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 걸어 잠그고 사무실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나서 너 약속된 날짜까지 돈 안 줬으니까 집은 내 거다 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가족들 다 내쫓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태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형태는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양도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양도담보라고 하고, 근데 양도담보를 하게 되면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 취득세, 세금을 내죠.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하잖아요. 가등기만 하면 세금을 얘는 안 내요. 그리고 나서 돈을 갚으면 가등기 말소하면 되는 것이고,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름 돈은 안 거실러주고. 요게 문제였다. 이렇게 낼름낼름 먹어치우는 게.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그 거스름 돈을 캑하고 토하게 만드는 게 가담법이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채업자들이 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강제로 강탈해 가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법이 보시면 631페이지에 재정 목적 이렇게 나오죠. 1980년대 초 금전채권의 담보로서 부동산에 대해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가등기 담보가 비금융권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며 그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상황 이해하셨죠? 자, 이 변제기가 지나면 곧바로 채권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채무자는 목적물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담보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청산금이 적어지게 된다. 거스름 돈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겁니다. 넘겨보시고요. 가등기 담보의 의의 보시면 가등기 담보는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계약이 소비대차라고 그랬죠? 소비대차의 기한, 채권을 그것의 기한은 기인한 그런 뜻이야. 즉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까 봤던 물상보증인,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 등을 하고 이게 뭐냐면 이거 봐봐요. 돈을 빌려줬으면 얘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대신 집이라는 물건으로 변제하겠다 그거예요. 그걸 대물 변제 예약 그래요. 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받으러 갔는데 채무자 돈이 없대요. 그럼 뭐라도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대물로 받는다. 물건으로 대신 받는다.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물 변제. 자, 그래서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돈을 안 갚았을 때는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계약에 따른 가등기라는 담보를 말한다. 요컨대 뭐냐면 돈을 지금 빌려주고 요 놈이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소유권을 이전받든지 아니면 요건 세금 내는 것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세금 굳이 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세금 안 내고 가등기만을 받아요. 그럼 얘가 이제 가등기만 하고 있다가 돈을 갚으면 요거 말소하고 갚지 않으면 그때는 본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거스름돈은 안 주더라. 그래서 결국은 요 택하고 거스름돈을 토하게 만들자. 이게 가담법의 재정 취지예요. 불로소득 못하게 하려고. 주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애들은 아까도 봤듯이 비금융권이라 그랬죠. 사채하는 애들. 자,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캑하고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캑이라는 게 바로 거스름돈이죠. 그걸 청산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산금. 청산금. 우리 교재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 뒤에 조문 718페이지 보시죠. (718페이지에) 제1조가 나와 있어요. 1조. 읽어볼까요? 시작.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가등기 담보법은 얘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차주가 돈을 빌렸죠. 돈을 빌렸으니까 이걸 차용물 그래요. 차용물. 그거를 이쪽에서 차주는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돈 빌린 돈을 그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거 대신해서 가름해서
대신한다는 건 우리말로 가름한다 그래. 순우리말이에요. 대신해서 이전할 재산권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억 빌렸는데 거기에 이자를 붙여도 한 1억 100만 원 된다 라고 해봐요. 1억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그 1억 1000만 원하고 얘가 재산권을 이전해 줄 때 그 재산권의 가액이 3억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크죠? 네. 그러면 여기서 거스름돈이 2억이 남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네. 그 2억 거스름돈이 남았을 때 그 거스름돈을 얘한테 주어야만 얘가 그 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차용물이 관한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 1억 원을 대신해서 집을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집이 예약 당시 가액이 3억이죠? 3억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랬잖아요. 초과. 어디 동그라미? 초과. 이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어디 봐요? 718페이지. 네. 그럼 여기 다시 보시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이 재산권의 가액이 초과했을 때의 담보 계약과 그에 따른 이전 등기나 가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형태의 담보는 양도하는 형태의 담보다 그래서 양도담보라고 그러고 가등기하는 형태의 담보는 가등기 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담보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죠. 소유권 이전하는 형식이냐 아니면 가등기만 하는 형식이냐. 근데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지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들, 사채업자들은 이거 많이 했어요? 이거 많이 해요? 이걸 많이 하니까 가등기 담보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럼 등은 뭘 얘기하는 등? 등은 양도담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담보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채업자들은 이걸 많이 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많이 활용했다 그러면 양도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겠죠. 법 제목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적용이 되면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적용되면 예? 캑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적용될 때는 캑.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꿀꺽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나눠서요. 이 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한다? 캑.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낼름 먹어도 된다. 뭐를? 청산금 얼마? 2억 원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경우 봐요. 먼저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뭐 하는 거야? 초과됐을 때. 그 말이 뭐예요? 얘는 3억이고 얘는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권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죠. 이해되셔요? 그럼 반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미달이 이게 뭐야? 미달되는 경우예요. 미달. 즉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재산권의 가액이 5천만 원짜리예요. 그거를 이전해 준다. 또는 가등기 해준다. 그러면 얘는 지금 미달되잖아요. 그럼 너 먹고 떨어져 이거예요. 이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죠. 캑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산권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이 법을 적용하겠다. 따라서 미달되는 경우라면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봐봐요. 이전 등기, 가등기 다 뭐죠? 등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등기 안 되는 경우 예컨대 뭐예요? 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1억 원 빌려주고 10억짜리 보석 다이아, 보석 반지 가져간다. 그런 경우는 이 가담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다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얘가 얘한테 빌렸죠. 네. 즉 얘는 사채업자죠. 네. 그게 뭐예요? 소비 대차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해야 돼요. 얘가 채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얘한테 빌려줬기 때문이에요. 즉 소비 대차 때문에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비 대차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 대금 안 주더라. 그럼 가등기 할 수 있어요. 담보 형태로. 그런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사채업자가 아니니까.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매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매매 대금을 안 주니까 등기를 가져오더라. 이런 경우는 상관없어요. 사채업에 의해서 채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이전하는 재산권이 소유권이나 무채재산권이나 지상권 등이나 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보물권이라면 즉 갑이 을에게 넘겨주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질권이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전부 저질인 권리예요. 전부 저질. 전세권, 저당권, 질권. 갑이 을에게 넘겨주는 건 이 그림상으로는 소유권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되는데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다 모아보니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아보니까 어떤 경우예요? 미달이, 등기 안 되리, 동산 같은 경우, 소비대차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매매대금, 공사대금 이런 거 나왔다. 그걸 위해서 가등기했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 안 돼요. 그리고 담보물권 어떤 거? 전세권, 저당권, 질권. 전부 저질인 권리. 이거는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리로 끝냈어요. 리자로 끝나는 말은 미달이 안 되리, 소비대차 아니리, 전부 저질 안 되리, 이렇게. 다 리리. 예? 미달이 됐을 때 안 되고 등기 등록 안 되리, 미달이 안 되리, 소비대차 아니리. 요거는 전세권, 저당권, 질권 전부 저질인 권리예요. 이건 적용 안 되리 이렇게 나가요. 네? 해봐요. 시작. 리자로 끝나는 말은 미달이 안 되리, 소비대차 아니리, 전부 저질 안 되리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718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조문 1조 한번 확인해 보시죠. 1조 이 법은 718페이지 1조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에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들어와요? 예. 자, 그래서 다시 632페이지 와보시면 적용 범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1번 적용 범위. 그래서 오른쪽에 2번 보시면 적용 제외 이렇게 나와 있죠. 적용 제외.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적용이 제외되는,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적용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낼름 해도 되는 거예요. 낼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채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등기담보법 제도는.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생긴 채권은 제외된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어떤 거예요? 매매대금.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공사대금.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은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초과했을 때 적용되니까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못하죠. 양가로 2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이 있으니까
가등기 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요게 어떤 경우예요? 미달이. 그죠? 미달이. 자, 넘겨보시고 양가로 4번 보시면 목적물이 뭐일 때에는요, 동산일 때에는 등기가 안 되잖아요. 등기 등록 안 되리. 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전부 저질, 그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적용 범위와 취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가등기 담보법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법률입니다. 654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랬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랬죠? 줄여서 신탁. 실명법이라 그랬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근데 저는 이거 실명법이라고 안 부르고 부실법이라고 불러요. 부실법. 내용이 부실해요. 별게 없어요. 네. 주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651페이지에 목적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만든 건데 요건데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 명의로 다 돌려놔라.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신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은. 자, 그러면 신탁행위론과 관련된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는 6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654페이지에 거기서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칠판 보시고. 자, 이제 신탁행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경우다?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예요. 원래 명의신탁은 전부 금지됩니다. 명의신탁하면 다 무효예요. 명의신탁하면 무효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중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해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모든 명의신탁은 다 무효입니다. 근데 종중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예? 그래서 이 신탁행위론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신탁이니까 남편이 부동산을 사서 아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탈법의 목적이 없다면. 이해되셔요? 또 아내가 부동산을 사서 남편 이름으로 등기만 해놓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 명의신탁은.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할까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을까요? 사실혼 배우자 포함하지 않아요. 사실혼 배우자는 안 돼요. 우리 혼인도 그게 법률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실혼이 있죠. 법률혼은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고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지만 여기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부부로 사는데. 이해돼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서로 간에 상속권이 있어요. 또 얘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없어요. 사실로는. 그러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는 전부 인정해 줍니다. 배우자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동거 의무 다 인정되는데 상속만 안 돼요. 사실로는. 이해되셔요? 네. 그러면 법률혼인 배우자 사이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이 된다, 안 된다? 명의신탁이 된다. 근데 사실혼은 명의신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무효란 말이에요. 사실혼은.
근데 사실혼이라는 게 바람 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람 피는 그들도 여보 자기 하잖아요. 부를 때는. 예? 그럼 바람하고 사실혼은 뭐가 달라요? 사실혼 살고 있는 거. 바람 피는 거는? 한 번씩 만나는 거? 이건 한 번씩 만나고 이건 살고 있고, 한 번씩 만나서 살면. 그건 사실혼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일부 일처주의를 위반하는 거고, 요거는 일부 일처주의를 위반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은 일부 일처주의를 위반한 거라니까요. 즉 배우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여보자기하면 그건 바람이에요. 이거는 불륜이에요, 불륜. 근데 사실로는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밖에 없어요. 같이 살든 안 살든. 사실로는. 근데 서로 간에 부부라고 믿고 산다니까요. 다만 뭐만 안 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바람 피는 거하고 다른 거죠, 사실로는. 이건 부부예요, 부부. 법적으로 부부예요. 부부로서 권리를 인정하지만 단 뭐는 없어요. 상속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남이 있고 을려가 있어서 서로 나이가 많아요. 각자 자식들이 있고 각자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될 수 있나요? 그죠?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살아요. 결혼해서 살아요. 식도 올리고. 다만 혼인신고는 안 한다. 왜냐하면 혼인신고가 되어버리면 둘의 재산이 섞여버리고 섞이면 얘들끼리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산 네대로, 내 재산 내대로. 그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 그럼 사실혼도 부부인 거예요.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가끔 만나고 살고 그게 차이가 아니라. 전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얘기. 자, 그런데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는 명의신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법률혼 배우자만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자, 그럼 이거 왜 그럴까요? 사실혼과 법률혼이 뭐가 차이가 나서 사실혼이면 얘네들도 부부인데 왜 명의신탁이 안 되고 법률혼이면 얘네들은 왜 되느냐 그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응? 아니 둘 다 탈법의 목적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얘는 안 되느냐 이거죠. 사실혼은 배우자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 배우자로서 인정해준다는 건 뭐냐면 일부 일처가 있는데 이 부가 사망을 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이 아내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로? 위자료는 여러분 이혼할 때 위자료 얘기 많이 하지만 위자료 자체가 위자한다는 말은 정신적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남편을 잃었으면 얼마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겠냐 그거예요.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멘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배우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단지 상속만 못 받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명의신탁이 안 되고 법률혼 배우자만 명의신탁이 되는 이유가 뭘까? 뭐겠어요? 뭐 같아요? 이 사람도 배우자인데 법적으로 배우자인데 상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실혼 배우자는 예? 헤어짐이 쉬워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는 헤어짐이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헤어져? 그래, 좋아.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헤어져? 그래, 좋아. 그럼 끝이에요. 이건 그걸로 끝나잖아요. 감정이니까. 근데 그 감정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일정 기간을 지켜야 돼요.
무조건.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예? 이혼 한번 해보셔요. 바로 안 돼요. 이게 숙려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이혼 못해요. 서류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자, 그러면 헤어짐이 쉽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려와 사실혼 관계에 이었어요. 헤어졌어요. 또 병려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어요. 또 정려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어요. 1년, 얘는 6개월. 그래서 무녀하고 또 1년을 사실혼 관계에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명의신탁 5개 할 수 있네요. 그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이러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전주, 광주 해가지고 다 명의신탁하고 돌아다니고.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법률혼 배우자만 명의신탁이 된다. 그럼 이렇게 명의신탁이 되었을 때 각각을 어떻게 부르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을에게 갑이 어떻게 해요? 집을 등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랬을 때 갑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신탁자, 을을 뭐라 그래요? 수탁자 그래요. 신탁자와 수탁자. 신은 믿을 신이에요. 탁은? 예? 탁. 신. 탁은 뭐예요? 탁.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맡길 탁. 부탁하다, 위탁하다 그러죠. 맡기는 거예요. 그럼 믿고 맡기는 사람이 뭐예요? 신탁자. 신탁을 받을 수. 네? 신탁을 받는 거예요. 이건 받을 수. 손이고 두 손으로 받는 거라 그랬죠. 손 하나 더 주면 이건 줄 수. 주는 손, 받는 손 2개. 그러면 수탁자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탁을 받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원래 갑것인데 얘가 을에게 넘겨주면 이제 을이 등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을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신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등기는 얘 이름으로 있더라도 법적으로 얘 거다. 그게 신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 소유자는? 신탁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자, 근데 둘을 이렇게 가로로 묶었죠. 이 가로로 묶은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내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관계는 둘만이 있는 관계예요. 둘만이 있는 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갑의 것인데 갑이 등기만 을의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 갑이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에요. 갑. 신탁자. 그래서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부 관계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죠? 수탁자 을 이름으로 되어 있죠. 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끼리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로 보인다? 을이 소유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외부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대외적 관계. 대외적 관계에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대외적 관계에서. 그러니까 신탁행위가 유효하게 되면 대내적 관계, 내부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즉 외부 관계로 가면 대외적 관계에서, 외적인 관계에서 보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적인 면에서 보면 예? 남편이 뭐라 그래요? 바깥주인 그러잖아요, 남편이.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를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안주인이죠, 안주인. 대외적인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남편이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말이 돼가지고 지인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를 한다. 텔레비 채널권은 남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지인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아내와 남편 둘이 있다 그러면 텔레비 채널권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남편 맘대로 틀었다가는 작살나는 거예요. 안주인, 바깥주인처럼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 이렇게 소유자가 내적 관계에서의 소유자냐, 외부적 관계에서 소유자냐 이렇게 나뉘어요. 여기 신탁행위예요. 내용 이해하시나요? 네. 예. 자, 그러면 하나만 문제를 보죠.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취득한다 이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수탁자가 소유자이잖아요. 외부 관계에서는. 네. 그럼 얘가 얘한테 팔았다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적법한 소유자이죠. 네. 소유자가 지 권리를 팔은 거죠. 네. 따라서 얘는 명의신탁을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가 판 것이기 때문에 얘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그럼 을이 소유자로서 자기가 자기 권리를 적법하게 넘긴 것이니까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을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나가라라고 내쫓을 수 있는 소유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소유자예요? 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이건 외적 관계, 내부 관계. 외적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얘한테 소유자는 누구다? 을. 따라서 을이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을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나가라고 청구한다. 그때는 그런 불법 점유자에게 신탁자는 자기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너 나가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외부 관계에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부 관계에서는 신탁자만이 소유자가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점유라는 게 있어요. 점유를 나눌 때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에 따라서 얘는 취득시효가 되는 것이고 얘는 취득시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 구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자주 점유라는 건 뭐냐면 점유를 하는데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점유하면 이거 자주 점유 그래요. 근데 이거 타주 점유는 무슨 뜻이냐면 타인이 주인이다 그거죠. 얘는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어요. 그때 타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자주 점유,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점유를 해야만 시효 취득이 된다. 취득시효가 된다. 근데 얘가 타주 점유라면 취득시효 못 한단 말이에요. 점유를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뭐냐면 X라는 사람이 소유자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점유를 합니다. 토지를 점유해요. 그래서 20년 점유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아닌 자가 20년간 이렇게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걸 취득시효라고 해요. 근데 얘가 그렇게 점유를 하려면 뭐 이어야 돼요? 자주 점유 이어야 해요. 그래서 20년 점유하면 등기 청구해서 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이에요. 민법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시효제도인데 근데 이 점유를 할 때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자주점유고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할 때 얘 점유는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즉 소유의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타주점유.
자, 힌트. 이게 내부 관계의 문제냐, 외부 관계의 문제냐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 수탁자가 점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부 관계 문제예요, 외부 관계 문제예요? 내부 관계 문제죠. 다른 사람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탁자와 수탁자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내부 관계죠? 내부 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신탁자죠. 신탁자가 소유자죠. 그럼 얘는 소유자 아니면서 점유하네요.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유의 의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힌트. 내부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 그럼 수탁자가 점유한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탁자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주 점유니까 얘는 신탁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할 수 없다. 타주 점유니까.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탁행위론이라고 한다. 즉 대내적 관계에서 소유자는 신탁자,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는 수탁자.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명의신탁. 그래서 요 말을 내부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외부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그래서 여러분 6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반가로 1번이 대내 관계. 대내 관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자가 이 대자예요. 대에서 그런 뜻이에요. 내부에 대한 관계. 그래서 대내 관계 그래요.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대내 관계가. 그러니까 내부적 관계가 대내 관계고 대외 관계, 외부에 대한 관계가 대외 관계. 대내 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 신탁자. 대외 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 수탁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마디로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즉, 이 관계적 귀속이라는 건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데 대내 관계냐, 대내 관계냐, 대외 관계냐에 따라서 귀속이 달라진다. 대외적으로는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에게 달리 귀속되니까 이걸 어렵게 표현하면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명의신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유효한 명의신탁이 어떤 거라 그랬죠? 유효한 명의신탁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이라 그랬죠? 자, 종중. 종중이 뭐죠? 종중? 같은 종의 무리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같은 종의 무리들. 같은 종의 무리들. 네. 같은 종의 무리들을 종중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뭐죠? 네? 종치네. 무슨 파, 네? 무슨 경주, 이씨, 무슨 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종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중. 자, 이 종중은 법적인 성질이 뭐라 그랬죠? 법적 성질이 권리 능력, 그렇죠. 없는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사단법인이 아니라. 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그랬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 어떤 사람?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그죠? 법인인데 법인이 되려면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설립 등기를 하면 비로소 법인이고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니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뭐가? 종중이 법적 성질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러면 종중이 A라고 하는 종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는 옛날에 조상님들 중에 한 분이 나라로부터 하사받은 땅이 있는 거예요. 임야가 있어요, 임야.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종중은 뭐가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 능력이 뭐예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등기를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사람만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법인으로 가든지 자연인으로 등기하든지. 근데 종중은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중의 대표자. 종장이라고 해요. 종장의 이름으로. 그 종중의 대표자. 가장 연장자가 되겠죠, 보통은?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대표자로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종중 부동산은 어쨌든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못 하니까. 왜? 종중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종중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그 대표자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따라서 임야가 있으면 그 임야는 그 종중의 대표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갑이 나쁜 마음 먹고 그걸 외부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이 종중 땅에 대한 소송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본래 이 명의신탁은 다 금지되는데 종중 때문에 명의신탁이 발생한 거예요. 또 살다 보니 배우자 명의신탁도 꽤 많더란 말이죠. 그게 탈법의 목적이 없다면 종중이나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로 봐주겠다. 그러나 그게 아닌 모든 명의신탁은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그걸 얘기하는 게 그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그래서 이거 다 보셔도 내용 읽어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내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이다. 대외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 자, 그래서 대외관계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근데 선의가 뭐였죠? 모르고 악의는 그쵸.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악의 또는 과실은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 아, 괜찮아요. 자꾸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안입을 물을 문, 묻지 않고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 예? 이거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다 한마디로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다 그랬죠.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요.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는 생각나니까. 그래서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이고요. 이제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쫙 풀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만 이해하시고, 이제 용어예요, 용어.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만든 등기 이름을 준 사람을 수탁자. 그렇죠? 얘는 이 등기만 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소유자,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얘 이름으로 등기 안 돼 있고 얘한테 맡겨놨다? 그럼 이 신탁자가 얘한테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명의신탁을 잘 해야 되겠죠? 서류로 만들어 놓으면 좋고, 서류를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배우자인데 배우자한테 명의신탁은 서류를 만들고 해요? 보통? 그 정도라면 명의신탁을 하지 않겠죠? 그런 배우자 관계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로 명의신탁을 해요? 안 주지. 안 줘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고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 소유다.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문 과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새해부터는 다시 앞에서부터 쭉 이제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 마인드는 됐다고 보고 큰 그림은 총칙, 물권, 채권, 채권 중에 계약, 그렇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이렇게 네 파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